안녕하세요. 내 아이의 말습관 저자 천영희입니다. 20년 동안 아동과 부모님들을 만나왔고요. 두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말을 주의 깊게 듣다 보면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위주로 얘기할 거예요. 이때 아이들이 폭발적으로 언어가 발달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아이의 특징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죠. 많은 부모님들이 부모의 말을 아이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이야기를 들어줄 때 제일 행복해하고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특히 아이의 행동에는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의 말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부모가 반응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아이의 말은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의 눈도 봐야 되고 아이가 하는 말의 의도나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에너지가 좀 들어가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워하기도 하고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온전히 내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관계도 배우고요. 아,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 감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대화를 통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만큼 부모가 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형성해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부모님을 만나보고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가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주 하는 말에 사실은 그 아이의 성격적인 것, 특징들 이런 것들이 묻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말 습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주면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육아의 열쇠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을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 아이에게 맞게끔 육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들어주든 말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은 보통은 해요. 말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걸 잘 반응해주지 않는 경우는요, 어떻게 되냐면 고학년 돼서 정말 입을 닫거나요, 밖에 나가서 해야 될 말과 하면 안 되는 말,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절하게 관계 맺거나 소통하는 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반대로 말이 너무 많아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상대방의 말도 들어줘야 되는구나, 이거를 좀 경험하는 게 가정인데, 이런 경험이 충분히 되지 않은 아이들은 이렇게 좀 극단으로 말을 너무 안 하거나 혹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거나 내가 들어줘야 된다라는 것, 이거를 모르고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때문에요,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도 미디어와 소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미디어와 소통하면서 피상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말 현실 세계에서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되는지, 어떤 걸 존중하고 어떤 걸 공감해야 되고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관계를 맺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할 때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미디어 문제를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세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내 생각과 감정을 부모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편안하게 오히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굉장히 아이들이 그 친구랑 안 사귀면 되지, 말 안 하면 되지, 나 손절할 거야, 이런 말을 쓰거든요. 사실 손절이라는 용어는 관계에서 있었던 언어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관계에서 언제든지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나 관계 안 맺어도 돼. 앞으로 우리 아이들 미래에는 정말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더 외롭고 불안하고 또 무감각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이 심리정서적으로는 좀 깔려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같이 이야기 나누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하면 미래에 우리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성장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 눈치를 좀 봐요.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지?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이 아이들의 특징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엄마와 대화할 수 있는 도구로 질문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대화하고 싶을 때 엄마 저 지금 간식 먹어도 돼요? 뭐 화장실 가도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엄마랑 좀 대화하고 싶어요 라는 걸로 질문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엄마가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눈치를 좀 살피면서 자기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면 아빠나 엄마가 불편하지 않을까? 이거 혼나지 않을까? 허락받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이 불안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많은 아이들은 그 밑바탕에는 불안한 마음들, 그런 기질들을 또 갖고 있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이미 얘 또 질문하네? 너가 알아서 해. 너 그 정도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화장실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짜증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 역으로 아이한테 똑같이 질문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엄마 간식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이거 먹는 게 좋아? 이거 먹는 게 좋아? 라고 오히려 선택권을 주면서 아이가 대답할 수 있게끔 이야기해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느 날은 유별나게 아이가 질문을 많이 하는 날이 있다 라고 하면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단답형으로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아이가 나와 좀 대화하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 불안을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하면서 가라앉히고 싶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인지하시고 아이에게 결정권을 줄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친구들에게 마인드맵을 좀 활용하시면 좋아요. 만약에 글씨를 모르는 아이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거나 아이의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주면서 이렇게 너가 하고 싶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구나 라는 걸 그림이나 글씨로 이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신이 고민했던 거나 걱정했던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감을 갖고 이게 크게 걱정할 것들이 아니고 불안해할 것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믿어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특히 부모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성실한 아이들이고요. 본인 스스로도 부모님에게 신뢰를 좀 주고 싶어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믿어주는 거, 그래서 너 스스로도 결정한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부모님들이 믿어주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엄마는 너를 믿고 너의 선택을 믿어 라는 말을 해줄 때 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이 높았던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편안해집니다. 아이들이 어느 날 왜? 라는 질문을 이제 하는 시기가 옵니다. 누구나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사실 이 왜라는 질문이 정말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태어났더니 주변이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 왜라는 질문은 사실 아이의 호기심을 좀 충족시키는 동시에 또 다른 호기심을 불러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초반에는 대답도 잘해줘요. 세상에 알고 싶은 걸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대답해 줄 거라는 걸 아이가 알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고 알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라는 질문을 하는 아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뉠 수 있는데요. 그냥 말놀이로 왜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적 호기심이 좀 강하고 알고 싶은 욕구가 많았을 때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말놀이로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제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5번만 사용할 수 있어. 아니면 왜라는 질문은 자기 전에만 할 수 있어. 그냥 말장난으로만 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좀 제한을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지적 호기심이 강해서 이런 왜라는 질문을 할 때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생각의 힘을 키우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아이와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정말 왜 그럴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엄마 모르겠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같이 찾아보세요. 엄마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터넷에서 같이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거나 글자로 엄마가 읽어줬을 때 오히려 아이들이 충분히 그 호기심을 채우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회가 사실은 아이들에게는 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이가 특히 호기심을 가지는 영역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해주는 대화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확장 질문을 할 때는 너 질문 너무 좋다. 엄마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우리 같이 알아볼까? 그 질문이 굉장히 좋고 엄마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고요. 내가 정말 좋은 질문을 했구나. 내가 엄마에게는 질문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아이가 세상을 알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이 확장되면서 채워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지, 내가 궁금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찾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세상을 알고 싶은 친구들이 조금 취약한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은 세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많지만 온전히 자기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는 좀 무관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탐색하고 알아가고 표현하는 걸 좀 어려워했을 때는 퀴즈처럼 이런 감정은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 이럴 때는 어떤 감정을 느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 아이들이 감정에 대해서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그림책이나 동화책들이 많잖아요. 감정과 관련된 동화책, 감정 카드들, 이런 것들을 좀 뽑아서 그날 감정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은 탐색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 아이들의 속마음을 좀 보면은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모르겠어요.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나 너무 속상해. 하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더 화가 나죠. 표현을 잘할 것 같은데 보통 이 친구들은 느껴요. 감정을.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나 이런 게 좀 늦게 오기도 하고요. 뒤늦게 엄마한테 와서 사실은 나 엄마가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거 좀 슬펐어. 이런 얘기를 뒤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감정에 또 기복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지면서 행동도 변하고 말투도 변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주면 좋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 감정 기복을 아이의 장점과 강점을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는 게 좋습니다. 감정 기복이 이제 심한 친구들은 자기만의 그 독특한 감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뭐 그림이나 예술적인 거나 어떤 창조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하게 되어지시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피드백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마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좀 독창적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풀어내거나 자신의 감성을 풀어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친구들 감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친구들은 극단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세부적인 표현들을 좀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감정 카드와 감정 스티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림책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앤서니 브라운의 기분을 말해봐, 또 피터 H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 느끼는 대로라는 그림책을 쓰셨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림과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읽으면서 너는 나무 느낌은 어떤 느낌으로 표현될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하고 감정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이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그림책을 활용해서 해보다 보면 아이들이 좀 이미지화가 돼요. 그래서 감정이 좀 더 명료해지고요. 또 감정을 표현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약간 감정에 대해서 조절하는 능력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좀 관심을 갖고요. 감정 기복이 있는 친구들은 대체적으로 내
내 감정에 굉장히 몰입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못 보게 되거든요. 하물며 엄마가 화를 내고 있는 표정을 해도 엄마가 화낸 표정들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눈치가 없어 보이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적으로 보여줄 때 이 부분을 이제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도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부모님들이 좀 세심하게 관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의 그 감정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짜증이 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내는지를 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짜증내는 시간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감정이 민감한 아이들은 매일 같은 일정이나 반복되는 놀이와 학습에는 조금 지루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아이가 흥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짜증이나 화를 내면서 만약에 엄마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한다고 하면 그건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해야 되는 행동, 그 대안적인 행동을 좀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서운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었겠다, 하지만 서운하다고 해서 엄마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그러는 건 안 돼. 대신에 엄마가 지금 저한테 필요해요, 지금 나 조금 감정이 화날 것 같아요, 엄마한테 말로 해달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방법들을 가르쳐 드릴 때 저희 아이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라고 하는 부모님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보통은 그런 부모님들 보면 한 번, 두 번 정도 노력하고 안 하세요. 근데 아이들은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 번 시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도 처음 말을 들을 때 낯설은 말이거나 지금까지 경험해보진 어떤 말을 들었을 때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가 말했으니까 나는 오늘 당장 변할 거야,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시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법적인 걸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평균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좀 강약을 좀 조절하시면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는 아이들은요,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낄 때마다 화이내라고 하는데 그 경보 체계가 늘 과민하게 반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눌러주고 조절시켜 주기 위해서 상위 체계와 그 연결고리를 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의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갑자기 감정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일상에서 너무 힘들다, 버겁다 라는 신호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오면 좀 살펴보셔야 돼. 그게 어떤 거냐면 동생이 태어났거나, 그 다음에 부부싸움에 노출되었거나, 학습량이 너무 많거나, 이사를 해서 환경이 바뀌었거나, 부모님이 너무 통제하거나 엄한 훈육을 경험했던 아이들, 그 다음에 또래 관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특히 이 감정적인 부분들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혹시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자주 요즘 좀 힘든 일이 있는지를 물어봐 주시는 게 좋아요. 요 연령대 아이들은요, 사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미리 해주시면 좋아요. 언제든지 너가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엄마한테 좀 말해줘. 그리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해요, 제 마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엄마가 너의 말을 좀 들어주고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봐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는 너무 든든하겠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 과정들을 아이들이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부모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럴 때 상호작용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의 전두엽이 발달하고 그 기능에서 감정 조절 기능을 높일 수 있고요. 역할놀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다양한 대상들과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도 알게 되어지고 내 감정
감정도 알게 되어지면서 공감 능력 향상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 관리하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들 감정 소모가 부모도 굉장히 상당합니다. 아이의 모든 감정을 다 받아주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이런 감정 기복이 있는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는 더 자기 자신을 더 돌보는 데 시간을 쓰셔야 돼요. 내가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된다 하면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조용히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좋아. 그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있는 아이를 내가 양육한다 그러면 나를 위한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그 활동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유독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 가정에서 뭔가 대단한 거를 하고 있지 않아요. 표현력이 좋은 아이들은 그만큼 표현할 기회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눈 맞추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근데 아이들이 조금만 성장하면요, 아이 눈을 보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등 뒤로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러다 보니 주로 부모님들이 하는 대화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아이 일상에서 있었던 경험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표현 잘하는 아이들 보면 하루 10분이라도 아이의 눈을 보고 귀 기울여주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기 표현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알아요. 부모님이 흉내만 내는 거와 진짜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내 눈을 쳐다본다는 거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저 하루 10분이라도 오늘 아이를 눈을 봐야겠다, 얼굴을 봐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아이가 말을 걸게 되면 우리 자연스럽게 잠깐만 엄마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만 하고 말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표현을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정지했다가도 다시 돌아와서 기억을 해서 아까 전에 엄마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게 어떤 거야? 그거 엄마 좀 궁금했는데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다시 되묻는 집이 있고요. 그 이야기를 아이한테 되묻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했던 거를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는요, 아이 안에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죠. 잠깐만 이렇게 이야기를 만약에 끊었다고 하면 그 이후에 아이에게 되묻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아나 저학년 같은 경우는 잠자리에서 누워서 아이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의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가정에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산책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아요. 그러면 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보다 좀 더 아이들이 걸으면서 솔직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데이트하는 시간을 고학년 아이 부모님들에게는 권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비교하는 말 있잖아요. 정말 상처로 남는 경우는요, 형제와 비교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오래 갑니다. 제가 상담할 때 보면 이 비교의 말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들었던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부모님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처를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고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의도적으로 비교하는 말을 통해서 상처 주는 말들, 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또 너 왜 그러니? 너는 왜 너밖에 몰라?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모님과 아이들을 같이 만나보고 하다 보면 모든 가족들이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졌어요. 근데 한 명만 조금 다른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면 모든 가족들이 이 아이를 가정 안에서도 은따를 시키거나 닉네임을 뭔가 이 아이에게 붙이거나 차별을 하려고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이는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고 억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는 왜 이렇게 예민해?
혹은 형제인데 얘는 우리랑 너무 잘 맞는데 왜 얘는 우리 가족하고 좀 너무 안 맞지? 이런 말들이요. 은연중에 아이한테 은따가 되어서 정말 외로움을 경험하고 힘든 감정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엄마가 다 해줄게. 너는 공부만 해. 너 이런 걸 할 필요 없어. 너는 책만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형제 관계에서도 하물며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해요. 아이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래 관계에 어떤 어려움이나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부모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아이는 본인이 당사자인데 거기에서 빠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양육하실 때는 조금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어떤 당사자인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의 말, 또 육아서 이런 거 필요하면 좀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중심에 두시고 실질적인 것들을 적용하실 때는 좀 아이들에게 질문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의 말에 정답이 있기 때문이고 아이의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좀 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엄마가 어떻게 해주는 게 너는 좋아? 그리고 엄마가 어떤 행동을 해줄 때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감정을 갖게 돼.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특히 더 좋은지, 마음에 와닿는지, 나 참 사랑받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지 엄마 너무 궁금해. 좀 이야기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면서 좀 이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내 아이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부모님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이나 책이나 이런 곳에서의 좋은 부모는 평균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내 아이는 하나잖아요. 하나, 둘. 내 아이마다 나는 이런 부모가 좋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기회가 되시면 산책하면서 아이들한테 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 라고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대답에 맞춰서 내가 부모 역할을 해주면 확실히 그 맞춤형으로 우리가 육아할 수 있겠죠. 아이의 말에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여는 그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 열쇠를 꼭 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심리 전문가 그로잉맘 이다랑입니다. 불안 같은 건 기본적으로 기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조금 더 불안한 아이들이 있고 덜 불안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현장에서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 조금 더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특이라던가 부모가 걱정할 만한 행동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좀 많이 발견이 되는 편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건 사실 요즘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또 우리 세대와 다르게 지금의 부모님들은 조금 더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양육자가 느끼는 많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한테 전달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이라는 감정 자체는 그 자체로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라는 것을 인류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핵심적인 감정 중에 하나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보신 인사이드 아웃 2에서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굉장히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불안이 마지막 장면처럼 너무 크게 압도되기 시작해서 아이가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적응이나 기능에서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제 그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사회 불안이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낯선 상황에서 낯선 친구들과 처음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는 되게 긴장도가 높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불안한 감정을 잘 딛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건 충분히 양육자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이가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요인은 기질에서 위험 회피라는
회피하는 특성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위험 회피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자극이나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이 특성이 되게 적은 아이들은 와 너무 신난다 재밌다 이렇게 호기심이 먼저 발동할 수 있는데, 위험 회피라는 요인이 좀 많은 두드러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먼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험 회피가 높은 아이들은 자꾸 어떤 걱정 같은 거 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빠가 안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우리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약간 쓰잘데기 없어 보이는 걱정을 계속 한다라든가, 아니면 낯선 환경에 대한 거부가 먼저 있기 때문에 딱 봤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처음에는 조금 아이가 낯설어하고 힘들어한다. 이런 사인들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낯선 사람에 대한 긴장도가 처음에는 좀 높아 보인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조금 불안이라는 특성이 높은 아이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라는 사고예요. 일어날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충분히 일어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을 하고 그걸 계속 양육자가 굉장히 지겨워질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라든가 확인하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특성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우선 아이가 느끼는 불안이 부모 입장에서는 진짜 타당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그 아이에게는 지금 느껴지고 있는 감정이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공감을 해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공감을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아이 감정을 다 받아주고 다 괜찮다 하고 이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아이한테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그냥 이렇게 읽어주고 타당화시켜주는 거, 한 요 정도의 농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무섭구나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제 타인, 특히 이제 부모같이 중요한 사람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불안한 상황인지 아닌지 참조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양육자가 너무 불안하게 반응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 강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적당하게 감정을 읽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아이에게 그런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든가 네가 생각하는 일이 꼭 일어나는 건 아니야 라는 어떤 표현들을 통해서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불안을 잠재울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재질문을 계속하면서 이제 양육자를 못 살게 볼 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냐가 큰 고민이실 수 있는데, 이때는 어느 정도 받아는 주되 한계를 조금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3번만 더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명확하게 경계를 그어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양육자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아이에게도 어느 정도 내가 몇 번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그 어떤 선 안에서 자기를 조절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고 그러한 힘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불안이 높을 때 뭘 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애를 많이 써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야 저거 네가 지난번에 해본 거랑 비슷한 거야. 소위 말해 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아이가 해냈어요. 유치원을 처음에 다니기 힘들어했는데 다니고, 학교에서 불안을 느껴서 발표하기 싫어했는데 발표를 했어요. 그럼 이때는 사실 우리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불안을 극복하는 뇌로 만드는 절호의 찬스, 골든타임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각했던 불안이 실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아이가 처음에 걱정하던 일들을 해냈을 때, 그때 반드시 이 부분을 연결해서 양육자가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가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네. 네가 엄마가 안 올까봐 두려워했는데 네가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다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치? 엄마가 이렇게 왔잖아. 이렇게 계속 정리해서 확인시켜주는 언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들려주다 보면은 이것이 아이의 내적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불안할 때 자기 자신을 달래주고 조절시키는 언어 표현이 되게 됩니다. 모든 발달과 관련된 심리학적 요인이 그렇듯이 불안도 어느 정도 타고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고난 요인에서는 기질적인 특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질은 타고난 성격적 특성이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어떤 특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불안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뭘 잘못해서 아이가 불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좋은 점은 불안이 높은 아이로 태어났어도 환경적인 부분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부모가 잘 양육하고 아이에게 적당한 반응을 하면서 도와주면 이 불안을 잘 다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 지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는 아이가 그렇게 불안이 높은 편이 아니었는데 한번 이제 엄마가 아이랑 동생을 남겨놓고 잠깐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좀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아직 그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됐고, 그러고 나서 좀 일시적으로 부모에게 불안을 호소하고 부모랑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 주는 요인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불안이 높지 않기 때문에 괜찮아 하고 무조건 방심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조금 제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권해드리는 게, 아이가 무서워, 두려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 뭐가 무섭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니 저기 땡땡이도 하잖아, 누구누구 동생도 하네, 요런 표현.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든 아이를 도와주려고 달래주려고 하는 말이긴 한데요, 이 말이 사실은 거의 아이한테 소용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가 괜찮아, 뭐가 무섭다 그래, 이거 하나도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 이거 무서운 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는 내 감정에 대해서 지지해주지 않는데 나는 여전히 두렵고 무서워. 그러면 내가 부모한테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근데 얘기를 안 하면 사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실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축소시켜버리는 반응은 조금 최대한 하지 않는 것. 그 대신 아이한테 무서울 수 있어, 아 너는 이런 상황이 두렵구나, 요 정도로 담백하게 공감을 해주시는 것을 해보시길 더 권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시기는, 저는 아이가 이제 조금 불안을 호소하는 시점이 한 12개월 지나고 걸음마하고 환경을 본격적으로 탐색하면서부터거든요. 저는 이때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의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양육자가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 그 다음에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인지하고 이걸 내가 다루는 방법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갖고 있었던 친구와 아닌 친구들이 초등학교 4, 5학년 이후에 완전히 불안을 다루는 방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시기를 한 10년 정도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좀 집중해서 아이의 불안을 다루어 주는 거에 양육의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린 방법들을 아이한테 실행하면서 아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지 변화를 측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번보다 조금씩 나아지는지, 또 작년보다 조금 더 나아졌는지. 물론 이제 아이가 유치원 가는 것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면 이번에는 유치원에서 무슨 수업이 무섭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생성은 해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시간 자체가 많이 단축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모가 관찰해야 될 포인트.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좋아지는 기미가 너무 보이지 않아, 그 다음에 아이가 불안을 경험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해, 신체적이나 심리적으로 유치원이나 학교 생활에 있어서 너무 심하게 거부가 있고 적응 자체가 너무 어려워, 소위 말해서 아이가 기능이 잘 안 돼, 이러면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시는 걸 굉장히 권해요. 이제 가게 되면 아이의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고, 놀이치료나 양육 상담을 통해서 조금 더 적절한 방법들을 제안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부모님들과 만나다 보면 너무 많은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놓칠까봐, 하나라도 잘못될까봐 거기서 너무너무 많이 걱정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역으로 제 얘기를 많이 들려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아동심리 전문가로 계속 살고 또 중학생이 될 아이를 키우는데, 그런 나의 육아는 그럼 언제나 완벽하고 오점이 없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너무 완벽하게 많은 것을 준다고 해서 아이가 완전하게 자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이는 부모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대상이기는 한데요, 그 양육
각자의 약간의 빈틈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도 되게 높아지고 또 그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조절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부모님들한테 내가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나는 불안이 굉장히 크고 이 마음이 사실은 육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아이가 불안이 높을 경우 내가 함께 불안이 높은 것은 아이한테 든든한 기둥의 역할이 되어주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조금 내가 걷어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나의 그 감정에 대해서 좀 탐색해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불안은 기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질적인 특성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기질적인 특성이라는 건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에 모든 성격적 특성에는 단점도 있지만 강점이 있습니다. 자원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많은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약간 그런 좋은 장점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어릴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면 오히려 우리 아이가 자꾸 모든 활동에서 좀 뒤처지는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속 터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아이가 자기 불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시점, 초등학교 한 고학년 시점부터는 확실히 불안을 잘 다루는 아이들은요, 이 신중하고 규칙을 잘 지키고 미리 준비하는 어떤 강점들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을 하거나 사회적인 장면에 있을 때 또래로부터 지지를 받고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강점이 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혹시 불안이 많더라도 우리 아이는 그러면 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꼭 살펴보시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안이 높은 아이이든 부모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굉장히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의 세상은 얼마나 더 불안해질까 이런 생각들을 더 개인으로서 또 부모로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불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이 불안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습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충분하게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제 책에도 있고 또 다양하게 불안을 다루는 책들, 자료들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 우리가 가지고 함께 지내야 할 감정 중에 하나이니까 이 불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배워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 더마음의원에서 소아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최미지라고 합니다. 행복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성공이 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된다든지 그런 성취를 하더라도 자존감이 낮으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높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외적인 성공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뒷받침이 되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아이 키울 때 신경 쓰는 거는 공부를 더 잘하길 바란다든지 학급에서 회장이 되길 바란다든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란다든지 이런 외적인 성공이나 성취를 이루는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부모로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수학 점수라든지 돈을 얼마나 벌었다든지 어느 대학에 합격한 것 같은 그런 외적인 성취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성취를 요구하고 키우고 하기에는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자존감이란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이고 제가 겪은 바로는 우리 아이들이 뭐 반에서 1등을 하든 과학고나 뭐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가든 좋은 학교를 가든 해도 자존감이 낮았던 경우에는 아이가 만족감이나 자신감이나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사례에서도 예를 들면 과고 출신도 있고 서울대에 좋은 과를 다닌다든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당연히 이제 공부도 잘하고 제가 보기에는 외모도 출중하신 것 같고 집안도 좋은데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우리 반에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해도 안 되지?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 채로 병원을 방문하신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간다고 해도 이제 자존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복에서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행복은 아이가 주관적으로
느끼는데 외적인 성취 외에도 자존감이 뒷받침되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한마디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수용이랑 만족이랑은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키가 마음에 안 들어, 난 더 키가 컸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치만 내 키에 만족을 못해도 그래도 어떡하겠어, 이 키 정도면 뭐 괜찮지? 이건 자기 수용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상태의 자기 외모나 자기 성적이나 자기의 장점 단점에 만족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자기 수용이고, 그게 수용이 되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한다기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노력은 하지만 지금 현재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이나 비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예를 들면 수학을 95점 받았어요 이번에. 그럼 수학 95점을 맞고 열심히 했는데 아깝다, 다음번에 100점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는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수용하는 친구라고 할 수가 있고, 나는 바본가 봐, 왜 그거 한 개를 틀려가지고 100점을 못 맞았지? 95점밖에 안 되네? 그러면서 자기를 나무라고 그 실수를 곱씹고 하면서 자기 비하를 하는 친구들은 아무리 객관적인 성적이 높다 해도 자존감이 낮은 친구라고 할 수 있고 되게 불행함을 느끼겠죠, 같은 성적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95점이라는 객관적인 성적보다 그 95점을 받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느냐, 아니면 그 자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꾸짖느냐, 그 차이가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이의 성향이 있어서 낙천적인 친구들도 있고, 뭐 80점 맞아도 난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친구도 있고, 90점을 맞아도 난 바보야,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고, 비관적이나 낙천적이나 기질도 있지만 그 기질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20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나 주변의 평가가 그 아이의 기질을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자존감을 설정하는 데는 기질을 상쇄할 수 있는 그 환경의 영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95점을 받았는데도 너는 뭐 그것도 못하니? 100점 맞을 수 있었는데 왜 실수한 거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계속 반응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부모님이 수용을 하고 수용하는 모습을 아이가 또 받아들여서 아이가 자기 자신을 수용하면 그게 자존감을 높이는 이제 핵심적인 양육 방법인 것 같네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시기를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치원까지랑 초등학교 시절이랑 청소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존감은 학령기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많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물론 초등학교 이전에 형성은 되고, 그때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정도 2가지 크게. 근데 이제 거기서 사랑받는 사람인가로 넘어가면 기본적인 토대는 되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학습 시작되고, 한 반에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문제를 풀게 하고 똑같은 걸 배우면서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학습의 성취도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니까요.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아이 자신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자존감에 대한 고민을 아이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아이가 자기 자신의 흠이나 부족함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부모가 아이의 흠이나 결점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코멘트를 많이 해야지 아이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수용하게 될 것 같고, 보통은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이 결과에 대한 칭찬인 것보다는 과정이나 아이의 노력이나 아이의 의도에 대한 칭찬인 것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열심히 했지만 수학을 망쳤어. 그러면 이제 망친 수학 점수에 대해서 평가할 것이 아니고, 2주 동안 그렇게 열심히 문제를 풀었는데 너무 힘들었지, 이렇게 아이의 노력이나 노고에 칭찬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딱 공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잘할 수 있는 특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포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뭐 그림 그리기일 수도 있고. 보통은 아이들은 자존감을 난 그림을 잘 그려, 내가 제일 똑똑해, 아니면 내가 달리기에 제일 빨라, 이런 식으로 꼭 공부에 국한하지 않지만 어떤 능력치에서 찾기도 하고, 그 능력치 외에는 외모, 나는 키가 커, 예뻐, 뭐 잘생겼어, 힘이 세, 외모라든지 그 다음에 친구 관계, 인기가 많아, 학생 회장이야,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면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느끼려고, 자존감이라고 할지 자신감을 느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말한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은 꼭 공부가 아니라도 아이가 예를 들면 운동회 철인데 계주를 뛰었는데 선발이 되지 못했어도 열심히 연습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다든지, 그림을 개발세발 못 그렸지만 열심히 그렸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완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독특함에 대해서, 주제의 독특함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아닌 과정이나 노력에 대한 칭찬이라는 건 꼭 공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성취나 능력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지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 자존감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살 좀 빼라, 아니면 키가 작아가지고 다 옆집 애들 키가 크던데,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반대로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 좀 많이 먹어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서 외모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까 그 성취나 성공과 달리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외모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아이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의 반응이거든요. 말보다는 표정이나 제스처가 더 중요하긴 하죠. 그래 뭐 너 계주 선발이 안 돼서 또 괜찮아, 너 잘했으니까, 이게 말만 이렇게 하면 아마 아이가 그게 진심이 아니라면 전달은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 진짜 잘했지, 그런 표정이나 제스처여야 될 텐데, 이제 그게 말과 합치가 돼야 되겠죠. 결과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외모나 아니면 아이 행동을 칭찬하는 경우에, 그건 이제 조금 예를 더 들어보면, 너는 애교가 많아서 귀여워, 아니면 너는 예의가 바르고 착하니까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런 아이의 외모나 행동에 의해서 너를 좋아한다고 칭찬을 한다면 아이는 이제 그걸 곡해해서 조건부 사랑이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수학을 100점 맞았으니까 100점 맞았네, 잘했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가 그러면 80점 맞았으면 난 수학을 안 잘하면 엄마 안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잘 아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자주 아이들이 동생이 나오면 동생을 질투를 많이 하거든요. 동생을 꼬집어주고 싶고 한데 쥐어받고 싶어도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은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아이가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못된 행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가 착해하고 동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부모가 나를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보이면, 표현하면 부모가 내 사랑을 거두어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밉다고 표현을 못하고 한 대 지어받고 싶어도 지어받지 못하고 참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어떤 결과적인 좋은 행동이나 외모 때문이라거나 애교가 많다든지 착하다든지 예의가 바르다든지 이런 결과적인 행동이나 외모 때문에 아이를 칭찬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조건부 사랑을 준다는 뉘앙스를 준다면 아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요. 비록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도. 소황제라고 예전에 중국에서는 아이 한 명만 낳고 그 친구가 완전히 이제 집에서 제일 왕처럼 대접을 받았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집에서 뭐 자존감이 낮아질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뭐 내가 최고고 우리 부모님은 다 나만 사랑하고 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아까 말한 자존감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사회적인 비교가 일어나는 초등학교, 중학교, 보통은 유치원 때까지 그런 친구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회가 부모님처럼 나를 대해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컨트라스트가 극명해지면 그때부터 자존감에 치명적인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최고였는데, 우리 반에 가면 20명, 30명 되는 아이 중에 나를 그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은 친구도 선생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지면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는 느낌? 혼란스러울
어려울 때 아이들은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내가 소황제인가 아닌가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1번 내가 소황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회가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몰라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나는 괜찮은데 우리 반이 이상하다. 이렇게 주변 세계를 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나르시스틱한 거라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아이가 그 혼란에서 집에서는 내가 최고였는데 밖에 나오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이렇게 반대로 완전히 위축돼 보일 경우에는 일반으로 말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쪽도 이제 긍정적인 결과는 낳지 못하겠죠.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쉽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칭찬이나 꾸지람에 반응을 잘 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욕구가 많은 친구들인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은 끄는 대로 좀 끌려오는 스타일.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칭찬하기 좀 어색해하고 칭찬을 하면 아이가 좀 옹석바지가 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아마 칭찬하는 만큼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만큼 다 과하게라도 막 웃으면서 크게 칭찬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아이들의 약점은 끌려다니는 거겠죠. 주변의 요구나 주변의 의견이나 그래서 그 약점을 조금 보완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원하는 바를 밀고 나갈 수 있게.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타인의 평가에 좀 민감하겠죠. 그래서 타인의 평가는 사실은 부모의 반응이랑 같은 얘기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관계중심형 아이들은 자기가 잘했어도 부모의 표정이 시큰둥하다든지 무관심하다든지 하면 아이가 잘했다고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관계중심형 아이들한테는 반응을 좀 더 정확하게 해주고 더 크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산만하고 흥미를 추구하는 친구들은 다대1의 상황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수업보다는 2~3명 규모의 소그룹으로 뭔가를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제일 좋은 거는 1대1로 붙어서 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사람이 많을 때는 아이가 다루기가 힘들 거라는 걸 인정을 하고 얘가 왜 이러냐 이때 왜 이게 안 되지? 이런 질문을 조금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요. 아예 1대1로 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청킹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한 단원을 다 풀 수 있는 친구가 있고 한 페이지밖에 못 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 단원을 다 못 풀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청킹을 해서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풀 때마다 보상을 준다든지 리워드를 줘서 보통 게임이 그렇거든요. 책처럼 한 권을 쭉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레벨 1을 끝내면 보상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작은 성취에 항상 보상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작은 양의 보상을 자주 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네요. 어른스러운 아이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른스럽다는 게 아이가 어른스러워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아이가 어른스러울까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동생한테 자기 것도 양보하고 자기 장난감도 만지게 하고 잘 대해주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가 어른스러워 보이는 친구인데 사실은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하면 칭찬해주겠지 하는 조건부 사랑을 기대하고 아마 그렇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할 거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동생들이랑 특히.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밉고 짜증내고 못 참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아이들인데 그 마음을 왜 표현하지 않고 어른처럼 그렇게 참고 사회적으로 행동하는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이가 아이 얼굴 맨 얼굴로 우리 부모를 대하지 않고 어떤 두꺼운 가면을 쓰고 부모를 대하는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이 보이네요. 낙관주의형 아이들은 이제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 친구들이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잘 수용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수학 점수로 얘기한다면 뭐 70점을 맞아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를 잘
잘 수용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예민하고 막 자존감이 떨어져서 막 자기를 비난하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키우기에는 쉬운 친구들인 것 같고, 다만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은 필요한 걱정이나 불안도 조금 적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너무 믿을 수도 있고 미리 예비하거나 준비할 가능성이 낮고 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아이가 낙관적인 경우는 부모가 미리 다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산 가져가라, 뭐 오늘 비 온다던데, 아니면 내일 뭐 받아쓰기인데 오늘 시험 공부하고 가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좀 불안하시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도록 조금 기다리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하루 우산을 안 가져가서 비를 맞는다고 해도 큰일 나지 않고 받아쓰기에 많이 틀려도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일어나 어떤 일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일을 겪어야만 배우게 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친구와의 다툼도 그렇고 그냥 큰 일이 아니라면 조금 겪어보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이 친구들은 다른 말로 좀 예민한 친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실수를 해도 곱씹고 저녁까지 계속 생각하고,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일을 못 잊고 왜 그런 말을 했을지 생각해보고, 작은 실수를 하면 엄청 후회가 되고 그런 친구들 같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자존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기질적으로 조금 높은 친구들인 것 같고,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곱씹고 또 생각하고 그냥 넘기지 못하고 예민하게 굴고 잘 못 넘어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같이 지내다 보면 힘들어요, 키우는 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한테 이제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얘기는 그만 좀 해라거든요. 아이가 아까 전에 그거 괜히 그렇게 했어, 그 말 괜히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괜찮아, 걔 괜찮을 거야, 내일 가서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아니야, 그래도 걔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아이는 계속 그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좀 그만하면 좋겠는데 그 불안을 놓지 못하고 계속 곱씹기 때문에 버럭하고 그만 좀 해,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결과를 원천적으로 아예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번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좀 노력을 더 하는 게 아이한테 도움이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만 좀 하라는 얘기를 한다 해도 아이가 한두 번 말했을 때 하기보다는 5번, 6번 했을 때 조금 더 기간을 더 두고 아이를 이해한다든지 기다려준다든지 그 감정을 좀 수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있는 그대로 아이를 수용하는 게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엄마로서의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제 자기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상대의 자존감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위해서 우리 아이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